여러분 안녕하세요. 4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4교시에서는 우리 스케줄링 우리 교재 661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3교시 때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부모 프로세스들은 이제 자식 프로세스로 이제 구분을 될 수도 있고, 그 프로세스를 이제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그 프로세스를 이제 나눠서 거기에 이제 스레드 기능을 이용을 해서 보다 더 빨리 병렬로 처리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이제 스레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각각의 프로세스는 PCB 제어 블록들로 또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상태 정보를 두고 다니는 제어 블록도 이제 필요한 경우 프로세스가 되어서 CPU의 자원을 할당받아서 이제 또 처리를 해주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 그림에 다시 갖다 놓았는데요. 사용자 프로세스가 들어오면 이제 접수를 하고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순서대로 꺼내서 그때 이제 잡 스케줄러라는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가 운영체제 안에 있는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구동이 되면서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제 수행하기까지의 각각의 프로세스와 PCB 제어 블록들을 이제 들고 다니면서 각각의 프로세스를 이제 스레드를 또 이제 나눠서 이제 분할해서 이제 또 준비 상태로 보내서 이제 CPU 자원을 이제 할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행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디스패치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입출력 기능인 경우 이제 대기 상태로 갔다가 웨이크업 이제 종료가 되면 다시 또 이제 그 다음 처리할 것들을 또 프로세스로 가져와서 처리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종료까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의 기본적인 단위는 스레드가 처리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이러한 우리가 접수해서 준비 상태는 잡 스케줄러가 관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 실행 대기 요 상태는 CPU 스케줄러가 또 관할을 하고, CPU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우리 문맥 교환이라고 하는데, CPU 자원에 대한 상태 정보를 저장할 때 서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 프로세서, 그 다음 지금 처리하고 있는 프로세서 A라고 하면 A 프로세서 다음에 이제 B 프로세스를 처리한다. 그런 경우 이제 A 프로세서의 상태 정보를 저장하고, 그다음에 자원을 B 프로세서에 이제 넘기는, 이제 교환하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컨텍스트 스위칭 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621페이지 거기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CPU의 상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걸 이제 우리가 이제 문맥 교환.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가장 세부적인 프로세서의 가장 최소 단위, 그걸 이제 우리가 단기 스케줄링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이제 프로세서 스케줄링,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CPU에서 자원을 할당하는 레벨의 좀 위에 레벨을 우리가 중기 스케줄링. 그죠? 가장 이제 고 수준, 위에 있는 단계를 우리가 장기 스케줄링, 잡 스케줄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제 스케줄 기법을 이제 우리가 장기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장기, 중기, 단기 나눈 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장기 A라는 이제 프로세서가 장기 스케줄링이면 걔는 이제 중기 스케줄링 과정에 필요한 이제 스레드가 할당되는 프로세서가 있고, 그다음에 중기의 각각의 스레드 프로세서는 또 이제 문맥 교환을 위한 단기 스케줄링 기법을 또 써서 이제 어떤 하나의 이제 10개의 단기 스케줄링 작업이 끝나면 이제 2개의 중기 스케줄링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그 2개가 다시 하나의 장기 스케줄링에서 할당된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를 세부적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있는 거는 실제적으로 프로세서에서 자원을 할당하는 거고, CPU 자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자원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자원들이라고 하는 건 뭐
CPU가 될 수도 있고 버스가 될 수도 있고 입출력 장치, 뭐 기억 장치, 레지스터, 캐시 메모리, 버퍼 메모리 이런 것들이 다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자원을 프로세서들한테 할당을 해서 그 프로세서가 수행되게끔 이제 운영체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어떠한 잡 순서를 관리하는 게 스케줄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스케줄러가 하는 일을 스케줄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프로세스가 생성돼서 실행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그 여러 시스템의 여러 자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버스, 기억장치, 뭐 메모리, 필요한 해당 프로세서에게 할당하는 작업, 그걸 이제 우리가 스케줄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서가 생성돼서 그걸 완료할 때까지 잡 스케줄링을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CPU 스케줄링을 이제 거치고, 그 다음에 프로세서 스케줄링, 요 세 가지 스케줄링 그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작업은 이제 그 하나의 이제 장기 스케줄링으로 다 끝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이제 뭐 중기 스케줄링 하나로만 끝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장기 스케줄링, 중기 스케줄링, 단기 스케줄링으로 구분해서 그 안에 세부적인 작업들이 완성돼서 위에 있는 이제 CPU 스케줄러를 이제 거치고, 그 다음에 그놈이 완성되면 이제 하나의 장기 스케줄링에서 해야 되는 프로세서가 수행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스케줄링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에 이 그림의 어떤 프로세스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사용자가 제출한 프로세스를 디스크에 저장해서 이때 이제 잡 스케줄러가 하나씩 가져오고, 요게 이제 장기 스케줄링 과정이죠. 스케줄러가. 그 다음에 이제 준비 실행 대기 상태에서는 CPU 스케줄러가 처음 돌고, 그 안에 세부적인 우리 명령어들, 우리가 사이클 타임 동안 수행되는 루틴들은 다 단기 스케줄링 과정을 거치면서 그 문맥 교환 일을 하면서 프로세서 스케줄링 과정을 거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스케줄링이 하는 목적은 당연히 이제 어떤 순서를 제어해야 되겠죠. 앞에 게 수행이 돼야 뒤에 게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PU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정하게, 그 다음에 이제 처리율을 그 제출한 그 단위 시간 동안에 프로세스의 처리량이 증가를 가져오고 CPU 이용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선순위 높은, 이따가 보면 선점 프로 스케줄링, 비선점 스케줄링 두 가지가 있는데, 빨리 처리해야 되는 그 선점 스케줄링 과정을 거쳐서 중요한 거를 먼저 처리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스케줄링을 안 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일들, 이제 예를 들면 동시에 이제 한 번 A라는 프로세서와 B라는 프로세서에서 공통적인 작업을 한 번만 이제 하면 되는데, 스케줄링 과정을 거치면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동일한 작업을 또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버헤드라 그래요. 오버헤드. 어떤 프로세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들의 공통적인 것들을 한 번만 처리하면 오버헤드가 작아지는데, 스케줄링을 안 하게 되면 매번 그 프로세서에 필요한 거를 매번 수행하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이제 최소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응답 시간, 프로세서가 그 자원을 달라 그럴 때 자원을 받을 때까지의 시간, 그 다음에 처리할 때까지의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최소화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원을 쓴 다음에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 턴어라운드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최소화가 돼요. 스케줄링 기법을 쓰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요 제출해서 접수할 때 요 스플링 과정을 거쳐서 가져온다 그랬죠. 그래서 접수 상태에 들어갈 때까지 대기하는 이제 대기 장소에 기다리는데, 이게 이제 작아지는 거죠. 스케줄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자원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PU, 버스, 레지스터, 캐시 메모리, 뭐 이런 자원들을 균형 있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떠한 프로세서는 뭐 기다리다가 이제 처리 안 되는 이런 상황도 이제 없앨 수 있다. 그래서 무한 연기 회피를 또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이제 스케줄링을 순서적으로 관리해야 어떤 프로세스든지 처리가 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자원 이용도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성능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케줄링은 운영체제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줄링은 두 가지 기법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비선점, 선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점하지 않는다. 즉 CPU에서 이제 자원을 할당했으면 그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어떠한 그 특정한 자원을 쓰고 있는 자원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프로세서가. 이게 비선점죠. 그래서 어떤 버스의 뭐 1번부터 10번까지의 길을 이제 누군가가 5번을 쓰고 있다, 버스를. 그러면 그 프로세서가 끝날 때까지 다른 우선순위가 높은 게 와서 5번 버스를 차지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차지할 수 있다? 수행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거를 수행을 하게끔 해준다? 그게 이제 선점 스케줄링이에요. 밑에. 우리 프리엠티브, 프리엠션, 이게 먼저 이제 점유하다, 선점. 선점이라는 말이 이제 한문이죠. 먼저 점유해서 쓰게 하겠다. 그 다음에 먼저 섬유할 수 없게끔 하겠다. 그래서 non-preemptive, non-preemption.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선점은 어떠한 프로세스한테 CPU 자원이 할당되면 그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이제 수행이 되는 거고요. 그 모든 프로세서에 대한 요구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응답 시간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프로세스마다. 일괄 처리할 때 적합하고요. 근데 단점이 있죠, 단점. 그래서 짧은 중요한 작업이 빨리 해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은 작업이 처리될 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선점 스케줄링 방법에서는 first come first served 오른쪽에 적어놨죠. 먼저 온 프로세서대로 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shortest job first SJF 금방 끝날 것 같은 것부터 처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양한 우선순위 알고리즘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어요. 나중에 들어온 거 먼저 처리한다. 기본적으로 그 다양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적용할 수가 있죠. 물론 우선순위를 적용하더라도 그 프로세서한테 할당이 됐으면 그게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밑에 있는 선점에서는 우선순위가 이제 하고 있다가 그놈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높은 게 들어오면 그 처리를 중지하고 자원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점 우선순위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선점에서는. 근데 이제 비선점에서는 그냥 주어진 우선순위대로 그냥 순서대로 처리하는. 그게 대표적으로 HRN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하이스트 리스판스 레이쇼를 갖고 있는 거 이제 순서대로 처리하는 건데, 얘는 이제 요 우선순위 공식이 오른쪽에 적어놨죠. CPU 사용 시간분에 CPU 사용 시간 플러스 대기 시간이 큰 놈. 이걸 이제 순서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얘를 이제 관리를 하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분자가 이제 값이 큰 거를 먼저 처리하니까 대기 시간이 오래 기다린 거. 오랫동안 수풀에서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를 먼저 처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얘한테 할당이 되면 끝날 때까지는 다른 프로세스가 절대 자원을 침범해서 선점해서 사용할 수가 없죠. 그걸만 이제 비선점과 선점의 구분 방법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비선점은 절대 내가 끝날 때까지 다른 프로세서 못 써. 이렇게 하는 거고, 선점은 내가 버스를 쓰다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은 게 왔어요. HRM보다 피포로 먼저 하겠다고 피포로 하는 놈이 먼저 왔어. 전략이.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쪽 먼저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점 스케줄링은 이제 쓰고 있다가 뺏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선점 방법 중에 또 데드라인이 있어요. 데드라인 있죠. 언제까지 처리해야 되는 놈부터 이제 또 할당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면에 선점 스케줄링은 밑에 있는 것처럼 쓰고 있다가 우선순위가 높은 걸 들어오면 뺏겨요. 빼앗죠. 그래서 이제 걔는 이제 그것까지만 처리하고 있다가 저 프로세서를 처리하고 나서 남으면 다시 이제 아까 앞에서 이제 했던 이제 프로세스를 다시 할당하는 요게 이제 선점이에요. 이제 뺏긴다 안 뺏긴다의 차이점이에요. 비선점과 선점.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걸 빨리 처리할 수가 있죠. 선점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빠른 응답 시간을 요구하는 대화식 타임 쉐어링, 타임 분할 시스템, C 분할 시스템이 사용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오버헤드를 이제 비선점보다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높은지 안 높은지 늘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CPU에서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쓰고 있는 놈을 또 언제까지 썼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주소부터 처리해야 되는지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에서 오버헤드가 선점 스케줄링에서 발생을 한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선점이 가능하도록 일정 시간 할당에 대한 인터럽트 타이머 클락을 또 이제 그 관리를 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어느 시간 동안 자원을 나한테 가져오도록 또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타이머 클락이 또 필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점 스케줄링의 종류에는 라운드 로빈 방법, SRT 방법, 선점 우선순위 방법, 멀티레벨 큐, 멀티레벨 피드백 큐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라운드 로빈은 말 그대로 이제 프로세스마다 해야 될 그 세부 프로세스를 내 차례가 올 때 이제 처리하는 거죠. 어느 정도 우선순위가 높으면 뺏겨요, 무조건.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지만 우선순위가 높은 놈한테 뺏길 수 있다. SRT는 남아있는 처리 시간이 남아있는 것부터 아까 이제 처리하다가 중간에 멈춘다 그랬죠. 그런 놈들 중에 그런 프로세스 중에 남아있는 시간이 작은 것부터 또 할당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다양한 우선순위 방법들 중에 이제 그걸 이제 선점해서 이제 뭐 A, B, C 우선순위다. 그러면 A가 높다. 그리고 B가 쓰고 있으면 A한테 무조건 줘야 돼요. A가 있으면 A 프로세서 A의 이제 프로세서가 있다 그러면 그런 이제 선점 우선순위 방법이고 이제 이렇게 이제 큐를 여러 개 두는 게 멀티레벨 다단계 큐예요. 그래서 뭐 1번 큐가 2번 큐보다 우선순위가 높다 그러면 1번 큐의 프로세서가 기다리고 어떠한 프로세서도 없을 때만 2번 프로세서에 기다리던 놈이 처리가 되고 2번 프로세서가 처리를 하고 있다가 1번 프로세서가 들어왔어요. 그럼 스톱하고 1번 프로세서한테 또 처리를 하게끔 그 프로세서를 처리하게끔 하는 방법이 멀티레벨 큐이고 다단계 피드백 큐는 또 이제 다단계 큐에 대한 응용 그렇죠? 그래서 처리하고 있는 그 시간에 남아 있는 시간들을 또 그 피드백을 시켜서 또 처리하든지 또 이제 그 프로세서가 갖고 있는 그 어떠한 세부 자식 프로세서의 개수를 보고 개수가 작은 놈, 개수가 큰 놈, 이렇게 이제 어떤 처리하고 있는 큐에서의 정보를 항상 CPU가 관리를 하면서 그에 대한 정보를 그 CPU 스케줄러한테 정보를 주면서 피드백하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선점 우선순위 방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문제가 이제 663페이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선점 기법과 비선점 기법. 그래서 이건 좀 외워주셔야 되겠어요. 선점은 라운드 로빈, 그 다음에 shortest remaining time, 선점 우선순위, 멀티레벨 큐, 멀티레벨 피드백 큐. 그래서 선점 기법은 우리가 그 SRT가 되겠죠. SRT. 아니다. 선점은 라운드 로빈이죠. 라운드 로빈. SJF가 있고 4번이에요. 4번. 그죠? 라운드 로빈은 우리가 RR이라고 얘기합니다. RR. 나머지 P4, SJF, HR는 밑에 있는 것처럼 비선점 그 스케줄링 알고리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문맥 교환한다. 그럼 프로세서 스케줄 단기 스케줄링 기법이죠. 그래서 그 프로세서 스케줄러에 의해서 CPU의 세부 자원들을 할당해서 CPU에 제어를 넘겨주는 그런 거 우리가 프로세서 스케줄러라고 얘기합니다. 디스패처는 이제 우리가 준비 상태에서 넘겨주는 거죠, 실행으로. IO 스케줄링은 그 입출력 장치마다 또 입출력을 제어하는 스케줄링이 또 필요해요. IO 입출력 스케줄러. 트래픽 컨트롤러는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어떤 흐름, 프로세스 상태를 관리하고 있는, 그죠? 그 프로세스 상태에 대한 각각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또 통보를 하는 제어 장치에게 하는 게 이제 트래픽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제 또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또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가장 바람직한 스케줄링 정책은 뭐냐? 그 1번은 CPU 이용률을 줄인다. 이건 아니죠. CPU 이용률을 높여야 돼요. 그죠? 발한 시간도 이제 줄여야 되고 1번은 아니고 응답 시간을 줄이는 건 맞지만 CPU 이용률을 늘린다. 이게 정답이네요. 그죠? 응답 시간도 줄이고 CPU 이용률도 이제 늘려야 된다. 2번이 정답이에요. 3번은.
3번에 3번을 보면 대기 시간을 늘리면 안 돼요. 대기 시간은 짧아야 돼요. 그렇죠? 반환 시간을 줄이는 건 맞죠? 반환 시간과 처리율은 높여야 돼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4번은 보면 우리 선정 기법과 대비해서 비선정 스케줄링의 그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정 스케줄링에서의 하나의 단점은 오버헤드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번에 3번이 정답인데 이제 거꾸로 설명했기 때문에 4번에 3번이 정답이에요. 선정 스케줄링일 때 오버헤드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1번은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요구를 공정히 처리하게 되죠. 그렇죠? 비선점에서는 응답 시간의 예측이 가능하죠. 비선점에서 선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CPU의 사용 시간이 짧은 프로세스들이 사용 시간이 긴 프로세스로 되면 오래 기다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이제 그 우선순위를 이제 해서 선점을 안 하게 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비선점에서는 4번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앞에 있는 배웠던 내용 중에 이제 좀 다시 한번 좀 중요한 걸 좀 보면 650페이지를 볼까요? 보면 가상기억장치 구현 기법들이 이제 페이지 기법과 이제 세그멘테이션 기법 두 가지를 설명을 했죠. 페이지 기법과 세그멘테이션 차이점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가상기억 장치, 우리가 이제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쓰는 거, 가상기억 장치와 주기억 장치의 영역을 똑같이 나누는 걸 우리가 페이징. 그 다음에 동적으로 나누는 거, 이제 가상기억 장치의 영역을 크기에 맞춰서 동적으로 할당하는 게 이제 세그멘테이션 기법.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1번 문제로 보면 가상기억 장치가 이제 필요한 이유는 주기억 장치의 용량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의 용량이 주기억 장치보다 용량이 크기 때문에 주기억 장치에 이제 페이지들이 어느 정도 많이 쌓였을 때 가상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의 일부 영역 가상기억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기억 장치를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걸 이제 우리가 가상기억 장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번을 보면 연속 할당 방식, 연속 배당 방식과 이제 분산 분할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연속 배당 방식에서의 기억 장소 단편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기억 장치 이용률과 다중 프로그래밍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가상 기억 장치의 일반적인 구현 방법에는 페이징과 세그멘테이션. 이거 맞는 얘기죠. 4번을 보면 주기억 장소의 물리적 공간보다 큰 프로그램은 실행될 수 있죠. 근데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사실은 이제 가상기억 장치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데닝이라는 사람, 프로페서 데닝이 있죠. 데닝이라는 사람이 로컬러티라는 이론을 배경으로 이러한 가상기억 장치의 활용, 또 그다음 캐시 메모리의 활용에 대한 물리적인 기억 장소의 할당 방법을 제안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제 주기억 장소보다 남아있는 주기억 장소보다 이제 공간보다 큰 프로그램을 수행하고자 할 때 수행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요 가상기억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2번을 보면 우리 페이징 기법은 이제 똑같이 나누는 거고 영역을 세그멘테이션은 동적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1번을 보면 페이징 기법에는 주소 변환을 위해서 페이지 맵 테이블이 필요하죠. 가상기억 장치와 주기억 장치의 번지를 알고 있어야 서로 이제 매핑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정한 크기로 나눈 단위를 페이지라고 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의 페이지는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했죠. 가상기억 장치에 있는 걸 이제 페이지라고 하고. 세그멘테이션에서는 하나의 작업을 크기가 각각 다른 여러 논리적인 단위로 나눠서 사용하죠. 동적으로. 동일한 영역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서로 다른 보통 이제 부프로그램죠. 단위로 이제 나눠서 처리를 하는 거죠. 세그멘테이션 기법에는 내부 단편화. 이건 아니죠. 세그멘테이션은 외부 단편화. 논리적인 단위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주격 장치에서 나눈 영역에 초과하는 이제 그 어떤 단편화가 일어나는 게 외부 단편화. 내부 단편화는 페이징 기법에서 발생하죠. 동일한 영역이지만 페이지에서 나눈 어떤 끝에 있는 게 이제 작으면 항상 내부 단편화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거꾸로 반대로 적었죠. 즉 이제 이게 4번이 정답인데 세그멘테이션 기법에서는 외부 단편화, 페이징 기법에서는 내부 단편화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발생하는 건 아니니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적은 거죠.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 3번을 한번 볼까요? 3번. 가상기억장치의 일반적인 구현 방법에는 프로그램을 고정된 크기의 일정한 블록으로 나누는 게 페이징, 가변적 크기로 나누는 게 세그멘테이션.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2번. 그래서 페이징과 세그멘테이션의 차이점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도록 유념하세요. 자, 그 다음에 656페이지에 있는 그 가상기억장치 관리 기법. 656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면 그 8번 문제 하나의 프로세서가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억장치 접근에서 지나치게 페이지 폴트, 이제 부재가 발생해 가지고 프로세서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보다 페이지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 이걸 이제 우리가 스레싱이라고 얘기했죠. 스레싱. 그래서 스레스랑이라는 말 자체가 뭐 완패, 실패했다, 프로세서 처리에 이제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스레싱이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 워킹셋은 이제 주기억 장치에서 주로 사용하는 페이지들의 집합 셋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있는 교환은 우리가 첫 번째 그 연속 할당 기법에서 설명했죠. 스와핑 인, 스왑 아웃. 가장 기본적인 처리 방법. 그 다음에 그 3번의 세파모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원어적인 뜻은 깃발이라는 뜻인데 그 이제 여기 책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운영체제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제가 적어놨죠. 세파모아라는 말은 뮤텍스, 뮤추얼 익스클루전이라는 말하고 비슷한데 약간 차이점이 있지만 프로세서가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공유 메모리를 통해서 특정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공유된 자원에, 즉 메모리에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동시에 접근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죠. 많이 접근하게 되면 메모리를 달라고. 또 공유된 자원 속 하나의 데이터는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서만 접근할 수가 있죠. 어떠한 기억장치는 한 번에 하나 프로세서가 제한해 주도록 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세파모아라고 그래요. 세파모아. 깃발을 들면 쓰고 깃발을 내리면 못 쓰고 이제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세파모아. 깃발 들어, 깃발 내려. 뭐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파모아라고 하는 건 공유된 자원의 데이터를 여러 프로세서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 스레드 수준에서를 얘기할 때 뮤텍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개는 이제 동일한 의미죠. 하나의 자원은 어떠한 순간에 보면 하나의 프로세서만 할당이 돼 있어요. 기억장치는. 이걸 이제 두 개가 동시에 쓸 수 없는 거죠. 당연히 기억장치는. 그래서 그 세파모아와 뮤텍스 현상을 이제 그 운영체제에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서만 기억장치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는 볼까요? 워킹셋. 우리가 워킹셋이라고 하는 건 그 프로세서가 실행되는 도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주 참조하는 페이지들의 집합이 이제 워킹셋이죠. 요걸 이제 우리가 주기억장치에 미리 갖다 놓으면 이제 좋다. 이제 데닝 교수의 로컬러티 그 특징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고, 워킹셋에 속한 페이지를 참조하면 프로세서의 기억장치 사용은 안정 상태가 된다. 그렇죠? 근데 마지막 4번을 보면 그 페이징 워킹셋에 관한 설명과 좀 이제 먼 거죠. 페이지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 즉 이제 그 가상기억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로 가져오는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의 차이.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정의되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킹셋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고 10번 문제를 볼까요? 페이징 기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프로세스가 프로그램 실행에 사용하는 시간보다 페이지를 적재하거나 바꾸는 데 소비되는 시간이 더 큰 경우에 발생하는 게 스트레싱이라고 그랬죠. 1번은 맞는 거고 페이지 크기가 작으면 페이지 테이블의 공간이 많이 발생하죠. 페이징 맵 테이블이. 3번은 워킹셋 방법은 스트레싱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미리 쓰는 거를 갖다 놓으면 페이지 교체하는 데 사용되는 시간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하죠. 그 다음에 다중 프로그래밍에 많아질수록 스트레싱의 발생 빈도는 높아지죠. 이건 낮아진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고.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많아지게 되면 오른쪽 그림은 제가 다시 갖다 놨는데 이 두 가지 그림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면 다중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CPU 이용률이 점점 올라가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프로그램 양이 되면 여러분들 컴퓨터가 늦어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CPU가 이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페이지 교체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그거 제때 안 갖다 놔. 주기억장치에. 필요한 프로그램에. HDD에 있는 것들을 주기억장치에 바로바로 가져와야 되는데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페이지 폴트로 왼쪽에 보면 페이지 부재율을 어느 정도 이상 유지를 하고 CPU 이용률을 어느 정도 이상 유지하는 거. 그래서 우리 뭐 페이지 부재율은 뭐 20에서 30%, CPU 이용률은 85에서 90%.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유지를 하는 운영체제가 좋은 거죠. 그래서 또 페이지 부재율은 왼쪽에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한선과 상한선 두 가지를 이제 그 가이드라인으로 준다 그랬죠.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높은 경우 얘를 이제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페이지 프레임 주기억장치 갖다 놓는 거를 좀 많이 갖다 놓고 이제 쭉 이제 진행하다가 너무 또 페이지 부재율이 낮으면 얘를 또 어느 정도 높여주기 위해서 페이지 프레임 갖다 놓은 페이지 프레임을 회수해야 된다. 그래서 적정 수준의 그 페이지 폴트 프리퀀시 또는 페이지 그 폴트 프리퀀시 레이쇼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 이게 CPU 이용률하고 또 관련이 돼 있어요. 너무 높으면 CPU 이용률이 높다는 거고 너무 낮으면 CPU 이용률이 너무 낮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두 가지 그림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처럼 스트레싱의 발생 빈도가 높다는 얘기는 다중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있다는 거고 CPU가 이제 90% 이상 쓰고 있다는 얘기다. 그 다음에 CPU 페이지 부재율이 높다는 얘기다. 그래서 세 가지 어떤 CPU 이용률, 다중 프로그래밍, 페이지 부재율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시고 유념하셔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